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베르벨 바라데츠키 작가님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입니다. 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베르벨 바라데츠키, 전세계 베스트셀러 딱이 맞은 영혼의 저자, 상처받은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로서 34년간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각종 심리장애와 중독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해왔다. 1981년 심리학 디플로마 취득 후 미국으로 건너가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공부했고 독일로 돌아온 뒤에는 10년 가까이 그레넨바흐 시민성질환 전문병원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증상이 자존감 훼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바르데츠키는 그때부터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상처라는 주제에 대해 오래 다루면 다룰수록 나는 그것이 우리 삶에 광범위하면서도 숙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낀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자신도 매번 상처 입는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따귀를 맞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체적 아픔보다는 모욕감과 수치심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원인 제공자를 향해 분노하거나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괴로워하거나, 그러나 분노든 자책이든 항상 더 많이 다치는 쪽은 우리 자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마음 상함에서 비롯된다. 마음 상함이란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자존감이 균형을 잃고 열등감으로 기우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일어난다. 나보다 한참 늦게 온 손님의 음식이 먼저 서비스될 때 같은 사소한 일부터, 퇴근 후 저녁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을 때,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을 때, 상사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대꾸할 때, 누군가 앞에서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표가 매진됐을 때 등등 의견이 상충하고 따돌림 당하고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상처는 숨어 있다. 상처를 일으키는 관계를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애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처럼 교류가 많은 관계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다. 내 친구는 한 정치인을 거의 혐오에 가깝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여자 배우를 성적으로 비유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배우도 아니고 영화나 방송 쪽 일을 하지도 않는다. 물론 여성 인권 운동가도 아니다. 하지만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여성으로서 모욕감을 느꼈고 그 정치인의 사과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아 여전히 그를 보면 불쾌하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정치인과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말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지 마라.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에 죄책감과 분노를 얹어 더 큰 상처를 받지 말라.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며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나에게 보내는 조언이기도 하다. 또 다른 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다. 이 아이는 생애 첫 2년 동안 부모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스킨십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사람을 잃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문을 닫고 세상 밖으로 나오길 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쌓지 못한 채 성장하여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이 깎였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뒤에 숨어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일과 맞닥뜨리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어태세를 갖춘다. 내가 상처를 준다면 나도 똑같이 복수해 줄 것이다 라는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다른 나는 누군가 감히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려 한다는 것에 격분한다. 이때 적당한 분노 조절이란 있을 수 없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두 번 받았을 때 느끼는 모욕감과 아픔은 평상시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공격으로는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모멸감과 굴욕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속수무책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도 없다. 독이 든 사과를 삼키지 마라. 상처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전 정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우리 모두가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서로의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상처 따위는 없이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곤해하는 연인을 위해 이번 주말에는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연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데이트가 지겨웠나 보네 하며 서운해한다. 당신은 연인의 그런 생각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친구들이 별명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소개팅을 하는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당신을 발견하고 소리친다. 얼큰이, 당신이 주의한다고 해서 그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우리 인생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말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다. 인도를 여행하던 백인 남성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청년들이 들어오더니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 저쪽에 앉아있는 흰 오랑우탄은 대체 뭘 먹으러 왔답니까? 주인은 조금 당황한 듯 백인 남성을 바라보았다. 키는 30cm 이상 더 클 것 같다고 어깨 근육은 자신의 허벅지보다 굵어 보였다. 그런데 그 육중한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식당 주인은 조금 안심한 듯 청년들을 향해 말했다. 글쎄, 오랑우탄이 먹을 만한 건 여기 없는데 말이야. 돈이나 배로 받는 거지 뭐. 청년들은 백인 남성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다 식당을 나갔다. 마침내 식사를 끝낸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가자 주인은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값의 2배를 불렀다. 백인 남성은 이번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남자가 낸 돈은 실제 음식값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화를 내며 돈을 더 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백인 남성은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말했다. 오랑우탄이 무슨 돈이 있겠소? 그건 팁입니다. 그 백인 남성이 식당 주인과 청년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곧장 주먹을 날리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궁극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통쾌한 복수를 했다. 흰 오랑우탄이든 모든 자신은 그런 놀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을 오랑우탄보다 못한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는 상처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상처 주는 말이지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건 프리먼처럼 말이다.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길,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길 바란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기 애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직장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우리를 자극하고 목표를 세워 노력하게 한다. 이렇게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꾸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대상이 바로 부모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런데 이 사랑에 조건이 붙을 때 아이는 자존감을 쌓는 대신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말을 잘 들었을 때만 칭찬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개성과 본성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방치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는 세상과 타인을 불신하며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부모와 애착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건 목숨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이다. 그것은 단순한 관계 맺기의 실패가 아닌 죽을 뻔한 경험이 된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진 아이는 버림받지 않으려면 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다.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감정만 표현하고 나머지 감정은 모두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가 최선을 다해도 부모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높은 기대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결국 아이는 자신을 실망만 일으키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떤 삶을 살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게 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다. 화를 낸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스테판 에셀은 자신의 책 분노하라에서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분노는 사회생활에선 불가피한 감정이다. 세상에는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는 분노를 통해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있는 대로 화를 폭발시키고 나면 뭔가 후련해지고 기분도 가라앉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괴적인 분노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파괴적인 분노는 상처만 후비고 자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만 키울 뿐이다. 뇌과학자들은 화를 내면 오히려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어 점점 더 기분이 상하고 화가 증폭된다고 말한다. 화내는 것이 울분을 해소해주기는커녕 분노의 불길만 더욱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 표현은 그들을 반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화나게 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이 당한 것보다 2배, 3배 더 크게 분노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은 좀처럼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처를 피해갈 수 없듯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분노의 감정 또한 막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혹시 마지막으로 상처 입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괴롭겠지만 그때를 한번 떠올려보자. 그 상처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가? 당신은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어떤 기대들과 어떤 욕구들이 좌절되었는가? 잠시 용기를 갖고 그 당시의 체험에 머물러 보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던 모욕의 경험을 꺼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상처를 주는 일은 대부분 마른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강타하지만 생판 모르는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왜 그토록 격렬하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를 벼랑 끝에 몰아세우고 기어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겠다는 기세로 온갖 악담을 퍼붓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후회했던 기억. 그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마라. 100명 정도의 청중이 앉아있는 강당에서 강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열정에 가득 차서 연설을 하는 당신의 눈에 하품을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때 당신은 내 강연이 지루한가 보군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잤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자기와 연결지어 강연이 지루하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10중 8구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나? 내 말투가 너무 지루한가? 농담을 좀 섞어야 하나?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강연의 주제와 목적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 하품한 청중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 와중에 눈치 없이 누군가 두 번째 하품을 터뜨린다면 당신은 패닉에 빠져 말을 더듬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청중 한 사람의 몸짓을 자신과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자신감을 잃고 강연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하품을 한 이유가 정말 지루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해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잃는 것은 훨씬 더 크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자기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연사는 강연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득하는 힘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사라는 사람이 청중의 머릿속을 헤매며 마음에 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필요한 마음의 거리.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개인 영역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부모 자식 간이나 연인, 부부 사이처럼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45cm 미만의 밀접한 거리,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지인의 경우에는 45에서 120cm에 해당하는 개인적 거리, 인터뷰나 공식적인 만남 같은 상황에서는 120cm에서 370cm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무대 위의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는 370cm를 초과하는 공적인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가가면 상대는 불편함과 갑갑함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게 마련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런 관점을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 상대가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도 친한 척을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하고만 가깝게 지내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거래두기가 가장 필요하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다. 사랑에 매달릴수록 사랑은 멀어진다. 싸우는 연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너 때문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너 때문에 늦었어. 너 때문에 화가 나. 너 때문에 망했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흥분해서 소리친다. 나야말로 너 때문에 망했어. 라고. 그러면 너 때문에를 넘겨받은 쪽은 기가 차다는 듯 두 배로 크게 화를 내며 울부짖는다. 너 때문이라고? 모르겠어? 제발 한 번이라도 내 잘못을 인정해. 그렇게 너 때문에로 시작되는 연인들의 싸움에는 끝이 없다. 그들은 서로 자신이 더 큰 희생자라고 외치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반대로 너 때문에가 행복을 줄 때도 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 라는 말로 사랑을 속삭일 때, 내가 없으면 난 빈껍데기야 라는 말로 존재감을 확인시켜 줄 때 연인들은 기꺼이 상대의 감정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의 감정이 다른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과 기쁨, 슬픔, 고통을 모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즐거울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적 의존은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A가 B에게 모욕을 주며 욕을 하자 B가 A에게 주먹을 날렸다.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B를 가해자, A를 피해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가해자와 희생자는 이처럼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피해자라고 느낀다. 때린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각자 자기 자신이 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역할 규정은 자신들을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가해자나 힘없고 열등한 희생자로 체험하게 되는 일종의 심리 게임이다. 상처받은 사람, 이른바 심리학적 희생자는 무력함, 체념, 뭔가에 굴복당한 느낌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그 역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쉽게 희생자가 되고 굴욕감과 좌절을 느끼며 의기소침해진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가장 무거운 짐을 가해자에게 던져주는데 그게 바로 책임이다. 희생자는 고통을 부둥켜 안음으로써 고통이 발생한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 떠넘기고 그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떠안은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비난에 상처를 받고 자신을 희생자라고 여긴다. 이렇게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고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심리학적 희생자들은 자신들을 보호받아야 할 약한 사람 또는 이유 없이 핍박받는 선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반면 가해자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압적이며 이기적인 악인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지지와 협조를 얻고 가해자를 조종하려고 한다. 하지만 희생자를 자처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을 때만 자신감을 갖는다. 기쁨, 만족감, 행복은 물론 우울함, 슬픔, 고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고 끊임없이 칭찬과 애정을 갈구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길 기대한다. 어쩌면 번번이 희생자가 되려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또 다른 유형의 상처 유발자들일 수도 있다. 얼마 전 나는 수영장에 갔다가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수영장에 입장권을 사지 않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곁눈으로 힐끗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따질지 아니면 수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지 고민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췄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이어가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나는 풀 안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했고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헤엄을 치며 내 쪽으로 다가오자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결코 친구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원인을 그녀의 잘못으로 돌려주었다. 근거도 없이 함부로 남을 의심하는 것은 그녀의 잘못이지 내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라. 그것이 정말 나와 관련된 일인지, 만약 우리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들만이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상처받는 일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비판은 좋은 선물로 받아들여다. 나는 사람들에게 충고나 비판을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어설프게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충고나 비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비판이나 충고는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묵은 상처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소한 충고나 비판에도 치를 떨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한다면 우리 내면에 또아리를 튼 열등감은 생각보다 깊고 큰 것일 수도 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나 비판 속에 진짜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단점이 숨어있기도 하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듣기 싫고 분하겠지만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뜯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충고나 비판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처박아 두고 있다가 되새겨본다면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식적인 호흡 그리고 명상. 길을 걷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자. 아마도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다리만 후들후들 떨고 있을 것이다.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처받았을 때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몹시 놀라며 숨이 가빠지고 몸은 경직되고 경련은 일으킨다. 제 아무리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순간에는 분명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 우리를 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대응해줄 말이 나중에서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상처받은 그 순간에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고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데 열중하느라 현명하고 속 시원한 대응은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반응들은 다양하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오한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을 잃기도 한다. 두려움, 분노, 고통, 수치심 같은 감정이 치솟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면의 동굴에 틀어박혀 끙끙 앓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화풀이만 쏟아낸다. 만약 우리가 그런 정신적, 신체적 경직을 해소하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 주는 상황에 노출되면 결국에는 만성적인 근육의 긴장, 호흡곤란, 담석증뿐만 아니라 심장마비나 면역력 약화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신체적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때 심호흡이 필요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심호흡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의식적인 숨쉬기는 고요함, 신선함, 안정감, 명료함, 자유로움이라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최고의 순간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는데 큰 힘이 된다고 했던 틱나탄 스님의 말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심호흡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준다. 나 역시 상처로부터 거리를 둘 때 틱나탄 스님의 호흡법을 자주 이용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숨을 들이쉴 때 내 몸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 내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의식을 집중시키며 나의 내면에 뜨겁고 강한 에너지가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그 다음에는 순한 호흡으로 넘어간다. 몸의 긴장을 풀고 균일한 간격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곧바로 다시 들이마신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하며 30초 간격으로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정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한다. 이 연습을 자주 하면 느닷없이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심호흡을 통한 명상은 내가 내면의 자아와 만나는 경험이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에 휘둘리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사소한 상처들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처벌은 분노를 차갑게 식힌 후에 하라. 소크라테스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잘못을 한 하인에게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처벌을 내리면 그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식히고 화라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면 화가 치솟으며 뿜어내는 불통이 이리저리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분노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관계가 단절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생긴 분노는 의식적으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진다. 그러므로 갈등과 분노를 완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상처를 의연하게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도대체 왜 빨아야 할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당부했는지 알기나 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잔소리를 해야 하는 거죠? 또 시작이군. 당신은 언제나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지. 쾅 하고 문이 닫힌다. 그러자 아내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우리 또 싸웠어. 그 남자는 정말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를 하려고는 없더라고. 그러면 여자친구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면 이렇게 말한다. 그냥 빨래를 하지 말어. 나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거야. 나는 위와 같은 사례에 등장하는 아내의 친구를 상처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런 식의 불평과 편들어주기는 서로에 대한 불만만 키울 뿐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많다.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하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빨랫감은 빨래 바구니에 담아 놓으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설명해 줄래요? 그때 너무 피곤했어.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정도로 지쳤었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은 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감정 싸움을 이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